먼저 미디어 선교 아카데미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토론토 영락교회에 왔습니다. 오자마자 저에게 요청하셨던 것은 영상 편집한 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대학에 그 과목을 개설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들게 된 이름이 미디어 선교 아카데미였고요. 그리고 총 3단계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진행되는 게 기초반 6주 과정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기초반을 이수하신 분들이 들으실 수 있는 과목이 중급반, 그 성장반 단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역반 이렇게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주를 완성하신 분들은 내년 성경대학이 예약이 되신 겁니다. 기뻐 안 하시네요. 예. 그래서 이번에 6주차 과정 진행하시고 이수하신 분들에 한해서 또 성장반에 들어가서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1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동일한 패턴으로 1기 기초반이 진행됐고 그리고 1기 성장반이 진행돼서 실제로 이수하신 분들이 열 몇 분 정도 이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단톡방이 따로 있어요. 교회 미디어 관련된 일들을 같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관련된 것들을 함께 대화 나누는 방이 있고요. 이번에 그래서 이제 기초반 진행하시면서 제가 아마 그 방에도 초대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전체 계속 1기, 2기, 3기가 이렇게 쌓여져 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예, 자세한 간략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반, 성장반, 사역반인데요. 기초반에서는 미디어 개론, 영상 촬영법, 라이브 스트리밍이나 유튜브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주로 진행되는 게 사실 이 부분입니다. 영상 편집 부분. 이 부분이 중심적으로 다뤄지게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성장반으로 가게 된다면 이제 컨텐츠를 기획하는 단계가 어떤 것인지 컨텐츠를 이제 만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미디어 선교 입문 그리고 영상 편집 입문 단계를 기초반에서 배웠다면 성장반에서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것들을 활용적인 부분들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역반은 교회에는 사실 여러 미디어 관련된 부서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부라든지 출판 미디어부라든지 뿐만 아니라 지난 회차에는 교육부에서 많이 들어오셨었어요. 그래서 각자 교육부 그 예배 안에서 쓸 수 있는 미디어 파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크리스천 미디어가 어떤 것이 있을까 함께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런 사역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대되십니까? 제가 더 기대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심적으로 저희가 다뤄야 될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다 랩탑 갖고 오셨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진행할 소프트웨어는 프리미어 프로라는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도비사에서 만든 거고요. 어도비사에서는 저희가 잘 아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포토샵, 일러스트, 이런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서 만든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고요. 사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기초자, 초보자부터 시작해서 이제 프로페셔널한 방송국에서까지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프리미어 프로를 저희가 진행하게 됩니다. 프리미어 프로를 진행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더 저렴하거나 무료 프로그램, 좀 더 손쉬운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습니다. 입문자들이 쓸 수 있는. 근데 그 프로그램들은 사실 한계들이 좀 있어요. 무료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편집하고 싶은 대로 디테일하게 편집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안에서 제공해주는 템플릿 안에서만 움직이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 프로그램은 그런 템플릿들도 많이 있지만 본인들이 만들어갈 수 있는 기초적인 것부터 다 내가 손수 다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가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한 이유가 한 가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아까 사역반 말씀드렸는데 저희 교회에서 실제로 인터넷 방송부라든지 교회 예배 때 방송부가 있잖아요. 그 방송실에서 그리고 교회 직원인 이강호 집사님도 영상 편집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용한 프로그램이 바로 이 프리미어 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어카운트를 가지고 비용을 지불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역 현장에 같이 오셔서 하실 때도 같이 또 동참할 수 있는 그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 프리미어 프로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셨습니다. 이제 이 프로그램이 그래도 고사양 프로그램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계신 랩탑이나 맥북에서
최소 사양 아니면 권장 사양 정도 돼야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 버벅이지 않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전체 이제 6주 되는 커리큘럼 내용입니다. 1주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주차 오늘은요, 이런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미디어 선교 개론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계속 제가 떠들 겁니다. 이론이고요. 이런 날은 이제 계속 두 번째 주차부터는 실습이기 때문에 정신없이 따라오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영상 촬영의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을 배우게 될 것 같고요. 2주차에는 프로그램 이미 설치를 해오실 수도 있겠지만 혹시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치를 좀 도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영상 편집으로 실제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레이어, 컷 편집, 화면 전환. 예, 그러면 미디어 선교 기본적인 개론에 대해서 잠깐 오늘은 수업을 하고, 그리고 영상 촬영 관련된 부분들 말씀드리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많은 것을 앞당겼지만 가장 획기적으로 앞당긴 게 바로 이 미디어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다 체감했잖아요, 그죠? 예배가 문을 닫았고 교회가 올 수가 없는 공간이 되었고 만나서 예배드리는 것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랬기 때문에 미디어라는 공간이 예전부터 사실 있었지만 더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됐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이라는 거, 랩탑이라든지 PC, 그전에도 사용을 했었지만 더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교회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또 여러 가지 실제적인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들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캐나다 왔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온 이유가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를 청빙할 때 미디어 담당자를 청빙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디어 담당자로 지원을 했고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예.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미디어 선교의 시대를 동참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실제로 지금은 그래도 교회가 문을 열었고 이제는 인펄슨으로 올 수 있도록 많이 교회가 요청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실 그래도 지금까지도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직 드리시는 분들이 300~400명 정도 계십니다. 매주 꾸준히. 예. 현장에서도 많이 사실 돌아오셨지만 요즘에 2부 예배 보니까 3부 예배는 꽉 차고요. 정말 많이 돌아오셨어요. 근데 그래도 아직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팬데믹 지나가시면서 연로하셨던 또 나이가 많아지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신 또 그런 어르신분들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고맙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상황도 생기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그 주일날 출장을 가거나 어디 놀러 가거나 휴가를 가면 약간 이게 있으셔야 되는데 약간 죄책감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없으셨지 않겠죠? 왜냐면 내가 그래도 섬기는 교회에 주일 예배를 지켜야지 이런 마음이 그래도 한국 성도분들은 많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제는 주일날 휴가를 가도 출장을 가도 그렇게 크게 죄책감이 오지는 않는 시대입니다. 왜? 이미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익숙해졌어요. 그것들이 너무나도 편해졌고 자연스러워졌어요. 예? 헌금도 맞습니다. 헌금도 내가 준비 못 해와도 온라인으로 바로 깜빡했네. 은행 안 갔다 왔는데 이거 체크 안 갖고 왔는데 이거 생각도 안 해도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사실은 있습니다. 예전에 같이 모여서 뜨겁게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함께 교제했었던 그런 추억이 있는 분들은 현재 시대가 지나가면서 다시 만나려니 오히려 좀 어색하더라. 실제적으로 지금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교구 샘터들도 아직도 줌으로 미팅하는 샘터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만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만났잖아요. 식당에도 다 가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줌으로 만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좀 어리기 때문에 힘드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직장 때문에 내가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런 상황들 때문에 있기 때문에 또 사실 장점도 있지만 어려운 점도 계속 생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디어 선교 처음에 제가 팬데믹 때 준비할 때는요. 미디어 선교 너무 중요합니다. 미디어 선교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조금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뭐냐면 미디어 선교하려면 같이 만나지 않더라도 정말로 큰 정확한 전달력과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미디어 콘텐츠가 돼야 됩니다라고 조금 더 한 단계 발전된 미디어 콘텐츠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예전에 팬데믹 때는요 일단 송출만 됐으면 됐어요. 저희 교회도 얘기를 들었는데 주일 예배가 몇 번 끊겼다고 들었습니다. 온라인 인터넷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랬던 적도 있는 것 같고, 예. 그런 사고만 생기지 않고 처음에는요 그냥 전달만 됐으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익숙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좋은 콘텐츠에 조금 더 좋은 질의 콘텐츠들을 사람들이 원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사실 미디어 선교 첫 코로나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때는 그냥 전달만 되면 됐다면 지금은 감동을 줄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앞에는 뭐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임들도 그런 감정적인 전달, 실제 만나지 않아도 만난 것처럼 그런 것들 할 수 있는 영역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비대면 시대를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도 캐나다 오기 전에 한국에서 비자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한 6개월 정도 비자가 안 나와서 팬데믹 때문에 더 오래 걸렸거든요. 기다리면서 이제 장신대에서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미디어를 활용할 것인가에 관련된 그런 세미나들이 있었어요. 거기 참가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특히 10대부터 40대까지 또 젊은 층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도 40대 이상 분들은 예전에 교회에서 계속 모였었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는 나가야 되는 거야. 같이 만나야 되는 거야.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면 젊은 세대들은 사실 더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교회 못 가는데 온라인으로 엄마가 예배 드리래.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보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교회는 유튜브로 드리는 거야 라고 그냥 돼버렸거든요. 그렇다면 그 아이들은 다시 현장 예배로 돌아오는 게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엄마 그냥 집에서 드리면 되는데 왜 나가야 돼? 엄마 지난주까지는 온라인 있었는데 이제 교회로 와야 되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야? 학교 가는 것도 힘든데. 이런 시대가 펼쳐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적 거리가 생긴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성도들 간의 거리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겨나는 것들도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적인 사역들을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아가면서 더 어떤 양질의 컨텐츠가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 영상 하나를 보고 가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인 확산과 함께 한국 교회는 큰 위기를 맞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물론 소모임과 수련회 등 교회 크고 작은 모임들이 모두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전환돼 진행됐는데요. 비대면이 새로운 기준, 뉴노멀로 자리 잡으며 교회 내에서도 온라인을 통한 교제, 양육 예배 등 새로운 시도가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미디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겁니다. 미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네, 솔직히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절반은 사용하면 안 된다. 예, 진짜로. 그리고 절반은 사용하되 주의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미디어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코로나 이전엔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미디어 역량이 집중돼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 불과 몇 개월 사이 작은 교회들까지도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등 높은 미디어 역량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해요. 제가 놀라운 게 그동안 조금 연세 드신 목사님들은 아예 안 해도 돼 이랬던 분들까지 저는 하나님께서 단체로 한국교회 미디어 교육을 시키고 계세요. 지금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사용하는 능력을 다 키워내신 거예요. 순식간에. 코로나 이후 미디어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미디어는 선교지로서 더 중요해졌습니다. CGNTV는 TV, 웹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국내의 많은 목회자 선교사들과 동역하며 미디어 선교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CGNTV와 특별한 동역을 경험한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몇 년 전 인도네시아의 한 선교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제가 있는 선교지, 제가 처음으로 들어가는 선교사가 되는데 제가 있는 지역의 교회도 모르고 선교사들도 몰라서 선교사들이 안 와요. 그리고 교회들이 잘 모르고 이제 참 저희가 곤란한 지경이 있었는데
그러던 중 그는 우연히 CGN-TV 인도네시아의 한 홍보 영상이 1분 정도로 그 길이는 짧지만 깊은 감동을 주는 것을 보고 CGN-TV 인도네시아로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 이 종족을 알려서 사람들에게 기도를 하게 하고 알리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겠느냐 하니까 고장님이 너무 흔쾌히 승낙해 주시고 이것은 저희 CGN-TV가 하고 싶어하는 방향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CGN-TV 인도네시아는 그와 함께 일주일 정도 오지를 여행하며 그 종족과 지역에 관한 영상을 만들었고, 그렇게 탄생한 약 5분 길이의 영상은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등 6개 언어로 번역돼 세계 각국으로 보내졌습니다. 이 짧은 영상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미국으로 저희가 보낸 동영상이 미얀마 레퓨지들 그 교회에 상영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아서 전날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냐 하고 그 동영상을 보고 저에게 헌금을 해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헌금으로 도서관을 이제 그 종족을 섬기기 위한 도서관을 세우게 된 계기가 됐죠. 그거 보면서 참, 야, 미디어라는 힘이 참 크구나. 이 밖에도 세계 각국의 교회에서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 영상은 여전히 선교 동역자를 구하는 데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에 아주 미개발된 지역 종족들이 살고 있어요. 책도 안 들어가고 글자도 몰라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봐요. 그러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겠어요? 그래서 저는 미전도 종족에게도 미디어 선교가 필요하겠느냐 할 때 당연하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세계 구석구석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미디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동역하고 하나 되어 미디어 선교를 함께 나갈 때 복음은 더 멀리 전해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시대가 정말로 미디어를 통해서 갈 수 없는 곳을 갈 수 있고요.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할 수 있게 되는 시대가 펼쳐지게 됐습니다. 앞에 보시면 표가 있는데요. 스마트폰 이용 시간입니다. 이거는 한국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20년도 4월에 조사한 내용인데요. 왼쪽에 있는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보면 한 달이고요. 한 달에 6,897.13시간.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 한 달에 115시간을 스마트폰을 쓰는데 활용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핑크 색깔로 나온 거 동영상 이용하는 시간이 17.91%인데 시간으로 따져본다면 1235.11분 시간으로 보면 20시간입니다. 예. 한 달 중에 20시간을 영상 보는데 활용하고 있다라는 통계이고요. 사실 이 통계가 2020년도 4월입니다. 2020년 4월이면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갓 시작했을 단계입니다. 그럼 이때부터 더 급증하게 되었겠죠. 그래서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영상을 보고 있게 되고요. 이거는 연령별로 나뉘어 있지는 않은 표지만 왜 나누지 않았냐면 연령별로 동일했습니다. 10대든지 20대든지 40대든지 50대든지 60대든지 휴대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또 그 중에 영상 보는 시간이 동일하게 가장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통계가 연령별로 나눠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 앞에 있는 영상 보면서 저도 한 가지 생각을 떠올린 게 있었는데요. 제가 캐나다 오기 전에 이제 싱가포르에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싱가포르에 있었을 때 제가 미디어 사역했었던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뭐였냐면 저도 싱가포르 한인교회에 있었는데 싱가포르도 동남아시아 지역의 허브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뭐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뭐 옆에 있는 그 나라들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싱가포르 한번 들어왔다 나가세요. 네, 대부분 그 비자 해결하기 위해서 한번 왔다 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시는 교회가 제가 있었던 싱가포르 한인 교회였습니다. 실제적으로 교회에서도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요청하시는 게 있었어요. 사실 어른들 성인 사역하는 것들은 본인들이 할 수 있다. 그런데 아이들 사역하는 게 참 쉽지 않다. 그런 컨텐츠들이 많이 없다라는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사역이 뭐였냐면 싱가포르 한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라든지 유튜브 예배 주일 예배 영상을 만들잖아요. 그 예배 영상을 그 나라 언어로 자막을 넣어드리거나 아니면 그 영상을 보내드리면 거기에
거기에 계신 선교사님이나 현지 분들이 또 그 언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다시 재더빙을 했어요. 그 더빙을 입혀서 내보내거나 그런 식으로 다른 나라 언어들로 영상들을 보내주는 작업들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받아보시니까 이분들은 아무것도 없다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아이들이 기다려요. 몰랐던 찬양, 한글 찬양이지만 같이 따라 불러요. 모르지만 제목 가사는 나오지만 또 한국말로 노래를 따라 부른다는 하는 영상을 또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피드백들도 보게 되면서 참 영상이라는 작업이 한번 우리가 예배드리고 끝날 수 있는 건데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 예배 드렸던 거를 자막만 바꿔서 아니면 더빙을 다시 입혀서 보내줬더니 또 다른 나라에서 아이들이 그걸 만들 수 없는, 볼 수 없는 분들이 보게 되더라. 이런 좋은 영향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선교, 미디어 선교를 할 수 있는 분야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면 또 창의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쉬운 거 뿐일 수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유튜브 마크입니다. 예전에는 사실 이 유튜브 안 적혀 있고 이 마크만 보면 그냥 재생 버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마크만 보면 유튜브구나 압니다. 글씨도 없어도, 그죠? 그만큼 유튜브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즐겨보고 있는 컨텐츠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뭐 계속 인구는 늘어나겠지만 제가 조사했을 때 인원이 몇 명이었냐면 전 세계에 19억 명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인원을 따져보니까 전 세계 4명 중에 1명꼴 정도가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들어가는 나라 중에 95%는 다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인터넷이 들어가는데 유튜브를 보지 못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중국. 옛날에 막아놨죠. 그래서 다른 채널을 보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사실 유튜브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보고 있고요.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튜브가 하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자막 기능이 있습니다.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시죠? 자막 기능. 뭐 다른 나라 언어의 영상을 밑에 자동 번역 기능을 통해서 한국말로 바꿔줄 수 있는 거.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나라 언어를 번역해주고요. 지금은 언어들마다 조금씩은 차이는 있습니다. 잘 되는 언어도 있고 안 되는 언어도 사실 있어요. 한국어도 잘 되는 편은 사실 아니에요. 근데 이게 조금씩 더 발전해 나가고 있어요. 계속 인공지능이 계속 머신러닝을 통해서 점점 그리고 사람 발음 이런 것들을 인식해 갈 수 있는 기술들이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 언어로 손쉽게 우리나라 컨텐츠뿐만 아니라 해외 컨텐츠도 볼 수 있는 시대가 열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말로는 나오죠? 이것도 자막 유튜브가 알아서 만들어준 거죠? 자기 자신을 비우기까지는 어마어마한 훈련을 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언어를 다른 걸로 바꿔보겠습니다. 착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영어가 편하실 자기 테니까 자랑을 끝없이 영어를 늘어놓는 찾아보겠습니다.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전화가 왔어요.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어본 것이 큰 잘못인 겁니다. 아이고, 그때부터 30분, 1시간 이렇게 나는 지냈다고 말을 하는데 도대체가 숨 쉴 시간을 안 주고 있어요. 일방적으로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내 자식이 얼마나 잘 됐는지, 아니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자식 자랑이 끝나니까 그 다음에 손주 자랑으로 이어집니다. 나오죠? 정확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뉘앙스를 알 수 있을 정도 충분히 나오죠? 뭐 여기 언어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자동 번역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나라 언어들도 80개 언어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언어의 장벽도 사실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유튜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영상 매체를 사용 안 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사용하는 게 정상적인 거고 사용 안 하는 게 이상하게 된 겁니다. 예전에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는 게 정상적이었고 온라인 드리는 게 좀 이상했다면 이제는 현장에서도 드릴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게 어느 정도 다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광고 영상도 이제는 앞에 나와서 오늘 광고 하이라이트 해드리겠습니다. 2번 광고입니다. 이 시대가 좀 지나갔습니다. 사실은 이미 많은 교회들이
영상이라든지 음향으로 뭐 오디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들어보니까 저희 교회에서 예전에 했었대요.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했었대요. 근데 사라졌다 하시더라고요. 예, 어쨌든 그래서 그것도 사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콘텐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걸 매주 하다 보니까 저 혼자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할 분들이 지금 필요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곧 저희 교도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유튜브 혹시 여기서 유튜브 안 봐보신 분 계십니까? 유튜브가 뭐예요, 목사님? 난 그거 몰라요. 혹시 계십니까? 예. 혹시 미디어 선교 아카데미 오셨다고 하면서 유튜브까지 안 봤다면 그죠? 예. 사실 이제는 사실 유튜브가 저는 한번 좀 놀랐던 게 여러분 검색창 쓰세요? 구글, 네이버, 다음 쓰시죠? 예전에는 검색할 때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했잖아요. 저희 아이들은 포털 사이트를 안 쓰더라고요. 유튜브를 쓰더라고요. 뭘 찾을 때 유튜브에 쳐서 영상 나온 걸 보더라고요. 야, 애들은 그 뭐 어디 포털 사이트에 올려서 나오는 블로그나 카페 나오는 글 그것도 안 읽어요. 그냥 그거에 관련된 영상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참 대단해요. 별의별 영상들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 원한다. 내가 요리에 꽂혔다. 뭐 백종원 하나 쳤어요. 그러면 백종원뿐만 아니라 다른 유튜브 영상 뭐 요리 만드는 유튜브들이 얘네들이 알고리즘으로 다 띄워줍니다. 이건 어때? 이건 어때? 요즘에 요게 잘 나가는데 여행을 쳐도 그렇고 어느 날 여행 가려고 그래도 다 볼 수 있고요. 뭐 골프 레슨도 할 수 있고 주식도 할 수 있고 뭐든 내가 원하는 컨텐츠면 한 가지를 누르면 그와 관련된 최신 정보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떨어질 수 없어요. 점점점 아이들도 이렇게 갈 거고요. 어른들도 사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부분인데요. 기독교 콘텐츠가 근데 유튜브 상에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유튜브 상에 있는 기독교 콘텐츠가 뭐가 있습니까? 예배, 설교, 뭐 강해. 그 이외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CCM 음악 찬양. 오케이, 좋습니다. 간증. 이런 뭐 TV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 나오는 간증들이 좀 올라온 것들이 있죠. 예. 간증. 지금 5가지 나왔습니다. 자. 선교 어떤 관련이죠? 선교 내용이? 각 지역에 예. 나와 계신 선교사님들이 만든 유튜브. 선교사님들이 만드는 그 지역을 소개한 유튜브들 좋습니다. 또 어떤 선교죠? 아까 전에 보여주셨어요. 예. 인도네시아 그런 거 같은. 그런 기도 제목이라든지 소개해주는 유튜브. 예. 혹시 또 있습니까? 또 다른 종류의 기독교 콘텐츠. 아직 10개가 안 됐습니다. 예? 성경공 아까 성경했습니다. 설교, 성경공 뭐, 예, 교육. 자, 그러면 생각을 잠깐 내려놓고요. 다른 거 봅시다. 유튜브에 기독교 말고 다른 콘텐츠 뭐 있습니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으시셨다 갑자기. 예. 우리 생활의 모든 게 다 올라. 생활의 모든 게 다 나와 있죠. 예. 제가 말씀드린 이 2가지 콘텐츠가 뭐냐면 이 요셉형 콘텐츠, 사실 요셉은 사람으로서 살 수 없는 어려운 역경들을 다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경의 바이블처럼 힘들었을 때도 어려웠을 때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나 죽을 상황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봤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요셉형 콘텐츠는 교회에서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설교라든지 양육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이런 콘텐츠들 계속 만들어 가거든요. 이건 만들지 말라고 해도 매주 올라옵니다. 주일만 돼도 교회들마다 다 올립니다. 끊임없이 올라와요. 근데 사실 미디어 선교에서 기독교 콘텐츠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교회에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야곱형 콘텐츠라는 거예요. 야곱의 삶은 어땠어요? 약간 우당탕탕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이 성경에 나와도 돼 싶을 정도의 사람이기도 해요. 장자권을 뺏으려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도 막 강탈하고요. 그래서 먼 곳에 가서 살면서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얻고자 7년 동안 일했는데 다른 사람을 줬어. 나 그 사람 얻을 거야. 또 7년에서 또 얻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형 만나러 왔을 때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놓지 않으면서 내가 줄 거, 내가 받고 싶은 거 꼭 주세요. 그렇게 우당탕탕 살아왔던 인생이에요, 사실은. 이건 어떻게 보면 일반 성도들의 삶과 저희의 삶과 비슷하다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무너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다시 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의 컨텐츠들이 사실은 기독교적으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주일날 어느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오늘 어떤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데 그 말씀으로 일주일 살아보기, 그런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 그 영상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또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재생산적인 컨텐츠가 될 수도 있고요. 브이로그라는 거 아시죠? 브이로그, 그냥 내가 살아가는 삶을 찍어서 올리는 영상 컨텐츠거든요. 특별한 거 없어요. 나 어디서 밥 먹었고 어디서 뭐 했고 누구 만났고 어디 갔다 왔습니다. 안녕 다음에 만나, 이런 거예요. 브이로그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 그러면 기독교적인 브이로그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어디 가서 뭐 찬양했고 집회 갔다 왔었고 어디 은혜 받았다고 나누고. 근데 그런 컨텐츠들이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기본 일반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정말 수없이 많은 컨텐츠들이 많이 있지만 대부분 요새편 컨텐츠고요. 이 야고편 컨텐츠,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거기서 궁금한 것들, 신학과 관련이 없어도 괜찮아요.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편안한 것들도 참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니 우리 삼터 모임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우리 교회 소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또 정말 뭐 거대한 거 아니더라도 소소한 것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유튜브에 그런 것들 많이 올라오거든요. 짤도 올라와요. 나 오늘 기도하는 모습 짤 이렇게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조차 기독교의 컨텐츠에는 없어요. 참 아쉬워요. 예.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근데 크리스찬들이 잘 못하는가? 그것도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렇게 올렸다가 내가 종교적인 너무 색채를 띄어내면 사람들이 날 거부하는 거 아닐까라는 막연한 두려움도 사실 있고요.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내가 삶에 대한 부분도 올리긴 하겠지만 크리스찬이나 넌 크리스찬은 마찬가지로 어디 놀러 갔던 거, 재밌게 즐겼던 거 이런 것들을 올리지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색채인 것들을 사실 많이 안 올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혹여나 내가 올린 게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 아닐까, 혹여나 내가 하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 잘못된 댓글을 받지 않을까, 악플을 받지 않을까, 차라리 안 올리면 말지, 나 혼자 신앙하는 생활 하는 건데 괜히 올렸다가 긁어부서를 만들지 말자 라고 하면서 대부분 안 올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죠? 올리려고 생각했다가도 그렇지 않겠어요? 괜히 뭐 올렸다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조금씩 이제 저희가 사고의 틀을 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대학생 다니면서 인순이 선생님 따라다닐 때 방송국에서 노래하고 이럴 때는 사실 연예인들이 TV에 나와서 자기의 종교를 얘기한다, 종교 색채를 얘기한다, 다 편집당했습니다. 어느 채널도 종교적인 이야기 하면 다 잘랐습니다. 못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상이 좀 바뀌었어요. 요즘에 아이돌들이나 연예인들이 나와서 종교적인 것들을 이제 자유롭게 이야기합니다. 나 새벽 예배 갔다 온 영상, 혹시 최시원이라는 가수 혹시 아십니까? 슈퍼주니어라는 가수 아이돌 그룹에 있는 사람인데요. 최시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매니저랑 같이 나오는 MBC의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했느냐? 그냥 자신의 일상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새벽 예배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는 모습들 자연스럽게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 편안하게 다 이야기합니다. 방송국에서도 편집하지 않아요. 시대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예인들도 자신의 종교 색채를 드러내도 공영방송에서도 필터링 하지 않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케이블이나 다른 매체에서는 사실 더 필터링이 없습니다.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도 나와서
간증 집회하는 것들도 예전에는 꺼렸다면 이제는 오픈돼서 많이 나오게 됐고요. 자신의 삶에서 만났던 간증들, 삶에서 내가 경험했던 주님들을 이야기하면서 선교적인 도구로, 전도의 도구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적인 콘텐츠, 아까 말씀드렸던 최시현이라는 그 가수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가수거든요. 자기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거기 뭘 올렸느냐? 성경 통독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었어요. 읽은 오디오 파일을 다 알면서 계속 업로드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완료했어요. 몇 년에 걸쳐서. 그게 지금 K-팝 스타가 하는 지금 활동이에요. 방송국이나 이제 매니지먼트에서도 종교 활동하는 건 막지 않아요. 하물며 우리 아무도 막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지금까지 우리 아무도 막지 않았었거든요. 내가 안 했던 것 뿐이지. 예. 사실 일반 분들도 이제 그런 걸음으로 갈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디어 선교 아카데미 여기를 통해서 저희가 사실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뭐 교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아까 뭐 광고를 만든다든지 선교지와 관련된다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 그런 콘텐츠 만들 수 있는 것은 분명히 같이 우리가 협업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한 단계 넘어서 개인적으로도 그런 영적인 콘텐츠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고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의 차원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의 차원, 오늘 첫 시간이지만 우리의 생각의 차원을 좀씩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미디어 선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함께 그 마음을 동참하고 함께 그 길을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영상 촬영법에 관련된 걸 진행할 텐데요. 남은 시간이 15분 정도 남았거든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촬영법은 왜 이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냐면 사실 실제적으로 영상을 찍고 배우고 하려면 장비도 사실 필요하고 더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스마트폰 스마트폰이면 지금 최신 뭐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예전 거더라도 요즘 나온 스마트폰은요 예전에 갖고 있었던 저런 카메라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쨌든 저런 카메라만큼의 좋은 성능을 사실 발휘하고 있고요. 최신 나온 뭐 아이폰 뭐 14도 나왔지만 얼마 전에 지난주에 나왔나요? 지지난주에 나왔죠, 그죠? 그런 스마트폰 하나라도 영화도 사실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좋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이 이미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씩 코멘트만 해드리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해상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해상도 뭔지 아세요? 해상도 난 처음 봅니다. 해상도. 예. 넘어갈까요? 그럼 다 아시죠? 예. 자, 해상도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하게 우리가 쉽게 체감할 수 있는 건 화질이에요. 화질. 야, 화질이 좋아졌다. 그게 해상도가 좋아진 겁니다. 사실. 예. 예전에 SD라고 적혀있죠, 그죠? 예전에는 작았던 그런 브라운관 TV 같은 그런 것에서 점점점 화질이 좋아져서 요즘에 뭐 4K, 8K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UHD 이런 것들 나오죠. QHD 나오는 게 그렇게 점점 화소가 커져서 조그만 곳에 봐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좋지만 크게 보더라도 어마어마하게 화질이 좋게 나오는 그게 바로 해상도입니다. 해상도. 이 해상도를 왜 이야기하냐면 나중에 저희가 영상을 편집할 텐데 제일 처음 만나는 게 이 해상도를 설정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어떤 해상도로 할 겁니까? 그림을 그리려면 도화지를 준비하잖아요. 캔버스를 준비하잖아요. 캔버스도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고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거에 따라서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림의 한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상도요. 내가 담을 수 있는 캔버스를 준비하는 게 바로 이 해상도입니다. 밑그림판이야. 도화지야. 도화지. 기본적으로 유튜브에서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게 스탠다드가 뭐냐? 1080, 1920입니다. 기본적으로 유튜브에서 HD라고 지금 여기서 풀 HD라고 사실 얘기하고 있지만 유튜브에서는 HD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자,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가볼까요? 요 밑에 가보면 요 톱니바퀴가 있죠? 그리고 화질을 눌러보면 여기가 나옵니다. 1080,
720, 480 이게 나오죠? 이게 화질입니다. 더 화질 좋은 것들을 제가 갖고 왔는데 가볼까요? 캐나다 이거 8K라고 되는데 자 이걸 들어가 보면요 얘는요 1080을 넘어섭니다. 1440, 2160, 4320 심지어는 제가 아까 4320 큰 건데 이게 눌러보니까요 플레이가 안 돼요. 자 인터넷이 안 돼요. 인터넷이 받쳐주지 않아요 화생도를. 자 요 밑에 내려가 볼까요? 요 밑에 내려가니까 되더라고요. 이제 좀 예. 이거도 안 되나요? 예. 화질이 너무 좋아서 이거 좀 되나요? 예. 예. TV 화질이 더 좋아야 좋게 보이겠지만 자 어쨌든 TV 해상도에서 어쨌든 이 해상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 1080, 420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그래서 유튜브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게 이 1080입니다. 1080. 예. 여기까지 보고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1080이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옆에 보면 1920 이렇게 있는 요 사이즈 1080, 1920 요거를 계속 나중에 만나게 될 겁니다. 1080, 1920. 자, 왜 720으로 나갔느냐? 작은 만큼 용량도 작아지고 그 인터넷 사용할 수 있는 그 데이터도 양도 적은 거예요. 그죠? 저희 영상을 편집하잖아요. 그럼 그 영상 편집에 대입해 보면 어떻게 돼요? 해상도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파일은 작아지고 커지면 커질수록 파일 용량은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화질이 더 좋아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렇다고 무조건 크게 만들 필요 없습니다. 왜냐? 이 TV 얘기를 틀었어요. 이 TV는 4K, 8K를 지원하지 않는 TV입니다. 예를 들어 1080 Full HD만 지원하는 TV라면 그 이상 만들어봤자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실. 아시겠죠? 내가 갖고 있는 휴대폰이 예전 거라서 난 Full HD도 잘 안 보여. 근데 굳이 만들 필요 없겠죠. 대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 스탠다드. 예전에 스탠다드가 720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1080이 스탠다드가 됐습니다. 예. 조금 있으면 머지않아 밑으로 내려올 겁니다. 웬만한 이제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들은요 이미 4K, 8K로 2160으로 많이 갔어요, 사실은. 예. 그런 해상도가 있다는 거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개념, 프레임을 아셔야 됩니다. 프레임. 자, 프레임이 뭐냐면 밑에 보시면 1초에 사진이 몇 개가 흘러가는가라는 것이에요. 그 만화 영화 있잖아요. 애니메이션도 아니고 만화 영화. 손으로 그렸던 거. 예. 손으로 그려서 조금씩 차이나게 해서 사람이 걸어가게 만들 수 있잖아요. 빨리 돌리면. 그 개념입니다. 사실 동영상이라는 거는요. 사진 여러 개를 빨리 돌리는 겁니다. 동영상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걸 찍는 게 아니에요. 스틸 컷들을 여러 개 만들어서 붙여서 빨리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대신 이 프레임은 뭐냐? 그 1초에 어떤 거는 24장짜리가 있고 어떤 건 60장짜리가 있고 어떤 건 30장짜리가 있고 많은 건 120장, 240장짜리도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휴대폰에서도요. 자, 프레임을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뭐가 좋을까요? 맞습니다. 부드럽습니다. 예. 장수가 몇 개 안 된다면 끊어서 움직였다면 여러 개면 부드럽게 움직이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장수가 많으면 많으면 좋잖아요. 그죠? 아까 해상도가 커지면 좋은 것처럼 한두 끝도 없이 많아지면 뭐가 또 늘어날까요? 용량이 늘어나요. 데이터. 예. 그래서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해상도의 스탠다드가 1080p였다면 프레임의 스탠다드는 지금 30프레임입니다. 유튜브에서 기본적으로 1080 적혀 있으면 1080만 적혀 있다. 그 뒤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다. 그러면 30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1초에 30개 사진이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좋은 영상, 이 영상 밑에 보면 자 1080 60이 적혀 있죠. 이건 뭐죠? 60프레임짜리라는 겁니다. 되셨죠? 예. 안 적혀 있으면 30, 24 적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이건 다 최고의 화질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60프레임까지 썼습니다. 예. 자, 용량이 늘어나는 만큼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보여줄 수 있겠죠. 부드럽게 보여줄 수 있겠죠. 하지만 굳이 쓰지 않아도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 설교 영상이에요. 움직임이 사실 많지 않잖아요. 앞에서 뭐 춤추고 하지 않잖아요. 동작이 많으신 목사님들도 있긴 하지만 자,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막 뛰어다니거나 막 스펙타클하고 번쩍번쩍거리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럼 예배 영상은 60프레임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24프레임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좋은 건 60프레임이겠죠. 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가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송출하려면 그만큼 데이터도 많이 들어요.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1080 30프레임 정도를 보내는 게 스탠다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휴대폰 지금 여러 가지 플랜들 쓰고 계시죠. 데이터 비용 쓸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유튜브 영상 볼 수 있는 것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1080으로 봤었을 때 내가 데이터를 얼마큼 몇 시간 동안 볼 수 있는데 이제 그거에 할당된 가격이 나오게 되고요. 근데 4K로 올라가야 된다면 갑자기 데이터가 쭉쭉쭉 줄어드는 것들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사 휴대폰 요금 그런 거 책정할 때도 유튜브 스탠다드 포맷에 어느 정도 데이터 사용량을 맞춰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슬로우 모션이라는 거 있잖아요. 카메라 봐보시면 내가 찍는 거 중에 일반 모드 말고 슬로우 모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눌러보시면 프레임이 바뀌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휴대폰 같은 경우에 120프레임 그리고 240프레임 두 가지로 선정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60프레임도 사실 큰 거거든요. 엄청. 근데 그거에 2배, 4배까지도 촬영해서 부드럽게 보여지게 만들어줘요. 대신 찍는 순간 휴대폰의 저장 용량이 떨어집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 찍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질문입니다. 슬로우 모션을 만들려면 프레임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해가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나중에 영상을 편집하시다 보면 속도를 조절하게 돼요. 어떨 때는 빨리 갈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느리게 만들고 싶은 순간들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찍었던 영상이 예를 들어 24프레임밖에 안 돼요. 근데 더 느리게 만들려고 했더니 영상이 갑자기 끊겨 보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60프레임을 찍었어요. 그리고 슬로우 모션을 걸었어요. 와, 때리려는 슬로우 모션 걸었어요. 근데 부드럽게 보이게 돼요. 왜? 프레임 높았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영상 편집하실 때 더 생각이 나실 수도 있어요. 프레임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게. 하지만 기본 스탠다드 얼마다? 해상도는 1080이고 프레임은 30프레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영상을 만드실 때 나는 여기로 슬로우 모션을 걸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프레임을 높여서 촬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편집을 할 때 어떻게 활용하시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1080 우리가 기본으로 만들게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4K로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1080으로 작게 편집을 한다면 큰 거를 작게 만들기 때문에 화질 손상이 있을까요? 큰 거를 작게 만드는 건 무슨 손상이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내가 1080을 찍어놨어요. 근데 영상을 4K로 제작을 해야 돼. 그때 1080을 4K로 늘린다면 화질이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깨지게 됩니다. 그런 개념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스탠다드가 1080 Full HD이지만 시대가 좀씩 바뀌면 이제 4K가 스탠다드인 시대가 또 올 겁니다. 그때 가서는 또 그렇게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거. 영상을 편집할 때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소스를 갖고 오느냐.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영상을 가져올 수도 있고 다른 데 소스를 갖고 올 수 있는데 화질이 좋은 걸 갖고 와야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이 생기게 돼요. 예, 화질이 떨어지지 않고. 예, 그런 것들 나중에 아셔야 된다는 개념을 말씀드린 거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